네, 안녕하세요. 심리철학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물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문제점을 좀 살피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특히 이런 물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제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돌아가신 것 같긴 합니다. 그 김재건 선생님이 칼 햄펠이라는 행동주의자, 논리적 행동주의자의 제자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계승하면서 이제 물리주의가 굉장히 큰 입장으로, 하나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심리 철학에서 알아주는 입장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었죠. 20세기 말경에 이렇게 제기가 되었었는데, 김재건 선생님 심리 철학 체계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존 스마트 같은 사람이 물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 한번 살펴보고 김재건 선생님 입장으로 지나가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전반적인 얘기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제일 처음 시작됐던 게 마음과 물질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여겼던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입장, 마음과 몸에 대한 실체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입장에 따르자면 우리 세계는 이제 물리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물리 세계에 환원되지 않는 물리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실체 이원론이었고요. 그런 실체 이원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이제 비물질적 실체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신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그런 비대칭성을 좀 제시를 했던 것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동안에 나의 그 존재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라는 점에서 우리 마음은 비물질적 실체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세계에는 물질적 실체와 비물질적 실체, 물리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존재자가 있는 것 같다,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실체 이원론이었는데, 그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이라는 것이, 그 비물질적 실체라는 것이 물리 세계에 이런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연상론도 배워봤고, 행동주의로 오면서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입장을 지니게 됐다라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종류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실체 이론론의 그 시작 지점을 우리가 논리적 행동주의로 바라봤었던 거고요. 근데 논리적 행동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배워서 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더라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게, 그렇다면 행동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구조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 척수 쪽에 있는 그 뇌에 있는 C신경 섬유가 활성화됐을 때, 그때가 바로 고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원래 카렌펠도 비슷한 얘기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행동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로지컬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는 그 논리적 행동주의라는 그 표현 때문에 어떤 행동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카렌펠의 제자이신 그 김재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주의로서 이거를 발전을 시키면서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물질들은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특히 인과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물리 세계에서는 무조건 설명이 돼야 된다. 물리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런 물리주의로서의 실체 이론론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물리주의에서 실체 이론론적인 입장, 그런 입장을 우리가 심신 동일론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정신 상태,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또 동일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가 했던 그 동일론을 주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요. 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신 이론론에 비해서 실체 이론론, 특히 동일론, 마음과 몸의 그 동일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설명적인 단순성에 있다라고
놓고 설명을 했던 거죠. 예, 특히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 예시를 제가 바빠가지고 안 드렸을 수가 있는데 철학이 거의 시작했던 그 시기로 한번 보면은 뭐 소크라테스부터 그 제자인 플라톤이 있었고 플라톤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것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가 있고 저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저 하늘 위에 어떤 이데아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동그라미는 이렇게 불완전한 동그라미지만 저 이데아계에는 완벽한 어떤 동그라미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데아계에 어떤 그런 대상이 또 따로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자들이 우리 세계 저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플라토니즘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레이토라고 영어로는 뭐 그 그리스어로 하면 플라톤이라고 적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면 n이 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토 영어 발음으로는 뭐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플레이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플라톤의 이름을 따가지고 플레이토니즘이라고 또 이렇게 플라토니즘 뭐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주의라고 하는 입장은 철학에서 추상적인 대상들 같은 것도 이제 존재한다. 노랑도 빨강도 존재하고 유니콘도 존재하고 그런 완벽한 대상들이 존재하는 굳이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물리 세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대상들을 다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를 보통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플라톤이 이렇게 그 수염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게 수염이 나 있는데 그 플라톤의 수염을 이렇게 깎는다는 입장에서 면도날이라는 오컴스 레이저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컴의 면도날로 플라톤의 그 뭐죠? 이제 수염을 이렇게 깎는다. 불필요한 존재를 없앤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 원칙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뭐 항상 참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같이 뭔가 좀 단순하고 쉽게 설명하는 게 쉽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특히 단순하게 전달해서 빨리빨리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뭔가 정석처럼 이루어진 게 최근에 현대사회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제 편리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설명이 어려우면 안 들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TV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설명들이 약간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편해지겠죠. 뭔가 생각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 원칙이 올바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론이 편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설명적인 단순성이 있다.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존재자를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비물질적 실체로서의 마음이 불필요한 존재이고 그걸로부터 우리 몸으로 오는 게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필요한 존재자로 바라봐서 이런 가정을 할 필요 없고 설명도 이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그게 불필요한 존재자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게 특히 뭐 영혼을 믿는 사람은 현대로 올수록 거의 없어지는데 실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영혼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수수께끼로 여기고 열심히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철학적인 큰 숙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존재자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단순하다. 어떤 심적 사건에 대한 얘기를 물리적 세계에 대한 얘기로 다 하면 되니까 고통, 아픔 이런 심적인 개념을 없애도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나는 시신경 섬유가 자극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로는 이런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보통 JJ 스마트는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은 부분 받아들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심성 인과로부터의 논증을 본인이 스스로 또 제시를 하면서 물리주의를 지지하는 논변도 제시를 한 거죠. 임재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가정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물리세계에서만 설명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강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고친다고 해놓고 또 아직도 안 고치고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20세기에는 이제 특히 물리학의 발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우리가 좀 특히 그 심리적인 현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는 게 철학에서 이제 점점 실험 과학으로서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20세기 후반으로 오고 현대로 오기 시작하면 뇌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뇌에 대한 그 지도도 지금 완성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완성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프로그램,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턴 레코니션이라고 해가지고 뇌신경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뇌가 이렇게 구조화된 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좀 어떤 복제물이랄까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따와서 연구를 시작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게 거의 실패 지경으로까지 갔다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데이터도 없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쓰면서 인터넷에게 그 굉장히 방대한 정보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까지 오게 된 거죠. 굉장히 똑똑한. 그리고 상당히 생각하는 게 인간과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뭐 또 다른 연구들 보면은 인간과 전혀 다르게 또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물리 세계로서 우리의 마음작용과 비슷한 것들, 심리작용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제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가정들, 전제 2번에 있는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한번 의심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가정을 가졌을 때 물리주의의 입장이 지지가 되는 거죠. 물론 물리주의라는 이 전제를 하기 때문에 전제 2번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전제 1번부터 한번 읽어보면 심적 현상은 물리 세계에서 결과를 갖는다. 그러니까 심적 현상 자체가 어떤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전제 2번은 물리 세계에는 인과적으로 닫혀 있고 즉 어떤 물리적 사건이 원인을 갖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물리적 원인을 결과를 갖는다. 잠깐만요. 앞에 있는 원인은 결과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네요. 요거 확인해가지고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수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인과세계 물리적 폐쇄성은 인과관계는 물리세계에서만 설명이 된다라는 걸로 설명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적 현상이 물리 세계에서 결과를 갖는다는 거는 심적 현상이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과관계는 물리 세계에서만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심적 현상이 원인이라면 그거는 물리적 현상이다라는 게 김재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논변도 약간 따지고 보면 선결 문제의 오류 같은 생각도 되거든요. 물리주의를 가정하기 때문에 물리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참으로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김재건 선생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20세기의 물리학의 발전이나 이제 과학의 발전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손가락의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손가락을 빼는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예시를 우리가 또 들 수 있겠죠. 그럼 손가락을 빼는 물리적 사건은 다른 물리적 사건만을 이제 원인으로 가진다는 건데 손가락이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그게 또 원인이라고 한다면 오직 물리 세계에서만 이 원인과 결과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의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물리주의,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논변을 통해 가지고 물리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선결 문제 오류를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물리주의로 간다. 이렇게 간다면 뭐 인과적 폐쇄성 이 자체가 물리주의를 가정할 때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물리주의에 대한 문제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 가지 첫 번째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시신경 섬유와 고통, 통증이라는 거를 이제 동일하게 볼 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20세기 전에도
물리주의를 주장하기 그 이전에도, 근세에도, 고대에도 이 통증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통증이다, 내가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C신경 섬유가 활성화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라면, 그렇다면은 그 고대 시대에 통증을 알았던 사람들이 C신경 섬유의 활성화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과 C신경 섬유의 활성화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통증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문장은 C신경 섬유의 활성화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문장하고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뜻이 같다는 거는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도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것도 거짓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5대에 통증을 아는 사람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건 참인데, 통증과 C신경 섬유의 활성화가 같다라고 한다면 고대에 C신경 섬유의 활성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았다라는 말은 전혀 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C신경 섬유의 활성화는 거의 현대에 와서야 저게 뭐 C신경 섬유고 뇌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거를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심신동일론에 대한 얘기는 올바르지 않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그런 반론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두 가지 철학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두 가지 물음을 한번 나눠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인식론적인 물음입니다. 먼저 존재론적인 물음이라는 거는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거는 존재론적인 그런 물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는, 신이 어쨌든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조금 질문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존재론적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겠죠. 신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중세시대의 서양에서는 그걸 전혀 묻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신의 뜻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물음은 중세에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신이 존재한다는 건 무조건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다면 신의 목소리, 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신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거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물음, 그게 신이 존재하는가? 그런 게 존재론적 물음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를 인식론적 물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식론적 물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 지식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는 그 지식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시로만 보면 뭐 존재론적 물음으로서는 이제 통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통증과 C신경 섬유 활성화가 같은가 라고 하는 거는 존재론적인 물음이죠. 실제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통증과 신경활동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상대방이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 통증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인식론적인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심리신경 동일론, 그게 심신동일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론적인 논증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먼저 가정으로 고통은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이다, 요거를 가정을 하면 고통 자체가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와 이제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세 농부는 고통에 대한 지식을 안다라고 했을 때, 중세에 사는 농부는 고통에 대한 지식을 알겠죠. 뭐 어딘가에 하여튼 부딪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알 텐데, 중세 농부는 고통에 대한 지식을 안다 해서 고통을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로 바꿔버리면, 중세 농부는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에 대한 지식을 안다라는 게 될 텐데, 중세 농부가 시신경 섬유 활성화라는 요 표현을 알까요? 그 당시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라는 거는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제들이 다 참일 때 가정은 참이 아니고 이게 참이더라도 요게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가정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논변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모순이 나오게 되면 가정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이런 방식을 보통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귀류법적인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이런 방식 얼마든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은 고통은 시신경 법률의 활성화이다를 가정하게 되면 뭔가 모순이 이끌어지는 거죠. 특히 결론에서 이게 거짓이 되는 중세농부는 시신경 법률의 활성화에 대한 지식을 한다. 요거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일어나니까 고통은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이다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론적 논증을 통해 가지고 심리신경 동일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런 비판의 종류는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식론적 논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시로 우리가 데카르트 논증도 봤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논증으로 데카르트가 이제 마음과 육체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비물질적 실체이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마음과 몸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은 존재론적인 어떤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론적인 반론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가 않다. 라고 하는 입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인식론적 논변으로 심리신경 동일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지금 존재론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인식론적인 논증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이다 라는 비판도 대응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인식론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존 스마트는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과 H2O가 같지만 중세 사람들은 이를 몰랐듯이 이러한 반론은 고통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와 과학적 이해의 차이를 말할 뿐이다. 뭔가 조금 좀 맥락이 다르다라는 방식이죠. 중세 사람들이 물의 맛과 특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곧 H2O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안다의 의미를 약하게 이해한다면 인식론적 논증은 정당한 반론이 될 수 없다. 좀 약간 넓게 보자면 지금 난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자꾸 인식론적인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흐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중세 사람들이 H2O를 몰랐지만 물에 대한 속성을 알고 있었듯이 물과 H2O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존재론적인 사실인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같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는 H2O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동일하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 비판의 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게 이제 스마트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론적인 이런 입장의 존재론적인 문제, 인식론적인 반박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측면을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또 설명하는 방식인데, 물론 그 존 스마트가 이 부분 지금은 여기는 다른 가능한 대응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거의 맥락이 좀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 스마트는 이 포인트를 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현상적인 속성은 심적이지도 물리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담이 주황 노란 잔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문장을 특정 조명 아래서 주황 노란 색상을 보는 것과 유사한 일이 아담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스마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험이라고 해서 이런 인식론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어떤 존재론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이 대응 자체가 말하고 있는 바가 지금 존재론적인 물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식론적 논증으로 반박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아니면은 그런 인식론적인 그런 문제를 당신들이 제시를 하지만 이걸 존재론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존 스마트의 어떤 대응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주의에 제시되는 논변 중에 하나가 이제 다수실현 논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실현 논변은 유튜브에 좀 찾아보시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심리철학의 대표적인 입장 중에 하나인 기능주의가 시작됐던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힐러리 퍼트남 이분의
이분의 입장인데, 힐러리 퍼트남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대표적인 이제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이제 수리 철학부터 해서 모든 철학의 영역을 다 한 번씩 다뤘던 분이시기도 하고, 이 밑에 레퍼런스 한번 보시면은 그 Psychological Predicate이라는 요 논문인데,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글도 굉장히 잘 적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힐러리 퍼트남은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이 분석 철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힐러리 퍼트남이 제시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통속의 뇌 논증입니다. 통속의 뇌 논증은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 살고 있고, 사실은 플라스크 속에 어떤 뇌로서 살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을 거의 최초로 제시를 했던 그분이 이제 힐러리 퍼트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힐러리 퍼트남은 동일론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면서 동일론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사이컬러지컬 프레디킷 앞쪽에 보면은 이제 물리주의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누군가의 입장을 비판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주장을 할 때 주장하는 그 상대방도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 수문 전제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하나씩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수문 전제가 있어야지만 당신의 논변이 올바를 수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한 다음에 그 수문 전제가 잘못된 전제임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비판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해주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도 이제 또한 알게 해주는, 그게 뭐 꼭 틀렸다는 건 아니겠지만 또 다시 뭐 대응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건데, 그런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논문입니다. Psychological Predicate이라는 논문, 중요한 논문이니까 한번 뭐 시간 되시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힐러리 퍼트남이 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 164에서 165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뇌상태 이론가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론자의 입장을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죠. 뇌상태 가설 (Brain State Hypothesis라는 건데, 모든 심적 상태가 특정 물리적, 화학적 뇌상태와 동일하다. 고통이라는 게 시신경 섬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편적으로 이런 가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선 정리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가정할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기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치인 물리화학적 상태를 명시해야 되는데, 이런 명시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 해당 유기체가 적절한 물리화학적인 구조의 뇌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뇌가 해당 물리화학적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C신경 섬유의 활성화로 봤잖아요. 근데 고통을 느낄 때마다 C신경 섬유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C신경 섬유화라고 하는 거는 그 척수동물, 우리 척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목이 있고 머리가 있고 여기 등이 있고 팔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 중간 부분에 여기 뇌가 있고요. 뇌로부터 온 몸으로 신경이 이렇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척추거든요. 척추 안쪽이 전부 다 신경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게 팔로 가고 몸으로 가고 엉덩이로 가고 다리로 가고 이렇게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같은 포유류들 있잖아요. 고양이, 개, 특히 대부분의 이제 육지 지상 생명체들은 전부 다 이 척추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뇌와 척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경이 전부 다 전달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척추 동물들만이 C신경 섬유라고 하는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 지구상에는 이 C신경 섬유를 가지지 않은 생명체도 있다는 거죠. 무척추 동물, 척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생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C신경 섬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려할 때 모든 심적 상태가 특정 물리화학적 뇌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고통 자체를 C신경 섬유와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라는 거는 척추동물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뇌상태 가설, 특히 심리, 신경 동일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힐러리 퍼트남이 지적을 한 거죠. 지금 우리야 개론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되게 알고 있고, 뇌의 그 작용에 대해서 이런 논문을 읽으면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이 심리 철학 논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이 당시의 분들은 그걸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특히 힐러리 퍼트남 같은 경우에는 수리 철학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철학을 한다는 사람이 정말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은 또 물리학도 아시는 분인데 신경과학까지 이제 다 섭렵을 해가지고, 섭렵을 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거를 따져서 이제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까지 이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인터넷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책을 읽어야 되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야 되고, 요런 시신경 섬유가 척추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무척추 동물 중에는 시신경 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또 많은 책을 또 읽으셨어야 됐을지. 요즘은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 당시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웬만한 AI보다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고 대단한 그런 논문이 이런 논문이다 라고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A와 B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유기체가 적절한 물리화학적인 구조의 뇌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통이라는 거는 척추동물만이 이제 가진다는 거죠. 그 뇌가 해당 물리화학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고통은 척추동물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이는 건 문제가 되는 물리화학적 상태가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연체동물의 뇌, 그러니까 문어는 연체동물이고 분명히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대상들도 이제 가능한 상태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주의적인 입장에 따르면은 문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이 상태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어떤 생명체의 뇌에서도 가능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데, 뭐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인공지능 컴퓨터는 절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척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 A와 B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다수 실현 논변의 구조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뇌상태 가설은 참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물리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가설인데,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괄호 속에 어떤 생명체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뭐 강아지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에 만약에 문어가 들어간다. 문어는 통증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뇌상태 가설이 참이고 문어가 통증을 느낀다면, 문어는 통증에 대해 인간과 동일한 물리학적 상태를 지닌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어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힐러리 퍼트남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에는 그 포유류 외에도 많은 생명체들이, 무척추 동물이나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생명체들도 실제로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직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가 실제 받아들이는 그런 고통과는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심리신경 동일론의 주장은 고통은 시신경 섬유의 활성화이다라고 하는데, 시신경 섬유는 포유류 같은 척추 동물에서 발견되며 무척추 동물은 이와 같은 다른 신경 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시신경 섬유를 지니지 않은 생명체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직관은 뭔가 고통을 굉장히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영상에도 있지만 뭐 다른 드라마나 이런 것도 보시면 문어가 지능이 또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 소나 개나 돼지나, 개를 요즘에는 별로 친근해가지고 먹진 않는 것 같은데, 돼지나 소 같은 경우도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이제 약간 지능이 뛰어난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지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 문어도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지는 또 문제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분명 고통이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은데 물리주의의 입장으로 보자면 문어는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게 힐러리 퍼트넘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수 실현 논변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뇌상태 가설은 참이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문어는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입장이죠. 그리고 뇌상태 가설이 참이고 문어가 통증을 느낀다면 문어는 통증에 대해 인간과 동일한 물리화학적인 상태를 지닌다. 그리고 전제 3번 문어는 통증에 대해 인간과 동일한 물리화학적 상태를 지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척추동물이 아니니까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여기고 문어가 통증을 느낀다. 이 두 가지가 다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면 문장 앞쪽이기 때문에 조건문 앞쪽이기 때문에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제가 칠해드리는 요 문장이 참이 돼야 되거든요. 전제 1번과 가정에 의해서. 근데 전제 1번과 그 가정이 전제 3번과 서로 모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모순이 되니까 뇌상태 가설은 참이다라는 게 거짓이다. 우리가 가정했던 것이 거짓이다라는 게 돼서 뇌상태 가설은 참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수 실현 논변 구조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힐러리 퍼트넘은 우리가 포유류와 문어 모두에게 분명히 적용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배고픔이나 두 경우에 물리화학적 상관물이 다른 심리적 수로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적 수로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아프다, 배고프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다면 뇌상태 이론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문어가 배고프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문어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뇌상태 이론은 붕괴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러한 경우에 뇌상태 이론과는 임시 방편적 가정들 예를 들어 두 상태의 선언을 단일한 물리화학적 상태로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뭐 자신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번역문이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심적 상태가 같은데 물리적 상태가 다른 사례 하나만 찾아도 심리신경 동일론은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일론은 다중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만, 척추동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겠죠. 어떤 외계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인공지능도 시신경 섬유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동일론은 이 다중실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하나 고려를 하는 거고, 동일론은 종간의 차이를 넘어선 심적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힐러리 퍼트넘의 문제점으로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던 문제점으로 두 가지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제시된 게 이제 기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기능주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기능 상태 가설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약간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기능주의는 이 정도만 좀 들어도 된다라고 보시는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기능 상태의 가설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 심적 상태라는 것은 특정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이고 심적 상태는 그 자체로 물리적 구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력과 출력 그리고 다른 내부 상태와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의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나무로 구성된 것도 우리는 의자라고 할 테고 여기 돌멩이로 구성된 것도 어떤 의자라고 할 테고 지금 최근에 쓰는 이런 게이밍 의자도 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상들을 모두 의자라고 하는 거는 이 대상들이 우리가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의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은 경우도 특정 인풋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제시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이지 어떤 물리적인 뭐 시신경 섬유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게 구체적인 어떤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힐러리 퍼트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귀여운 강아지를 봤을 때 우리는 환경적 자극으로서 귀여운 대상을 보면 마음속에서 기능적 상태로서 어떤 심쿵하겠죠. 심장이 이제 쿵쿵거리고 '아 너무 귀엽다.'라는 게 막 떠오르고, 그렇게 했을 때 행동으로서 이제 출력으로서 막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심장이 이제 뛴다든가 안절부절 못한다든가 뭐 그런 출력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포유류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생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기계로 이루어져 있고 규소 생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마음이고 그것도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음적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힐러리 퍼트넘의 이제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의 장점으로는 기능주의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의 심적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명 방식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주의는 이론론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원론도 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론론자도 이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뭔가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상태 가설은 이원론과 불가능하지 않다. 이 가설이 그 영감에 있어 기계론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체계가 만약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확률적 자동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주의에 따른다면 이제 인공지능도 마음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물리주의를 따른다면 실제 아예 어떤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인간의 그 척추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입장이 물리주의적인 입장이 될 거고요. 기능주의를 차용을 한다면 인공지능도 마음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입장이 되겠죠. 문제는 그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그거를 또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의 숙제로 남을 겁니다. 네, 이렇게 물리주의에 대한 문제점 봤고요. 그걸로부터 이제 파생돼 나왔던 비판을 이제 극복하면서 나온 기능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기능주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